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 그러면은 과학기술자들의 영역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국가문제, 국가안보, 또 문화예술, 체육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과학기술 중심 사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술,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편리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에 하나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기술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19년째 지금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영향평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우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자장을 맡은 이재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재관 본부장님께서 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은 경제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가져올 미래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CS 2021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우리 실생활이 좀 가까워졌구나 이런 걸 지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하고 연계되는 이런 게 이제 그냥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 사항으로 지금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이 차량에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모델 베이스나 아니면 룰 베이스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 딥러닝까지 다 연계해서 클라우드까지 쪽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발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룰 베이스에서 좋은 그런 분야도 담아서 지금 AI 딥러닝을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어떤 사회에 실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뭐냐면 이제 요구 사항이 뭐냐 보면은 첫 번째가 세이프티 쪽입니다. 안전성. 완전 자율주행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쪽하고 외부하고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이버 보안 이런 쪽도 굉장히 또 중요시 되니까 그 관련된 이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원래 자동차가 9,600만 대, 700만 대 가다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7,600만 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산업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라고 해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사회에 이제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에 대한 서비스 BM이 제대로 많이 발굴이 되고 그게 이제 사회에 이렇게 좀 실장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관 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구민 교수님께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사회 분야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이게 그 시민 포럼 분들과 여러 토론을 나누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던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여기는 기술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분들, 사용자분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론을 나누면서 본 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 교통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이제 교통약자의 지원 측면들, 그래서 사회적 평등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동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 공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행자 친화 도시로 발전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공유는 대략 뭐 보고서들에서 한 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유하면 뭐 차량 대수도 줄어들 거다. 물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천천히 진화하면 또 다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차량 대수가 이제 줄어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독일 모터쇼에서 이슈가 된 게 자율주차였는데요. 차만 주차하게 되면 이제 사람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나오는 게 뭐 주차장이 뭐 주차장 영역이 우리나라 보고서에도 좀 있고요. 93%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남는다는 얘기.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의 발전은 결국은 이제 일자리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부분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자율주행 활용을 우리가 자율주행 셔틀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구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경희 부장님께서 문화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고려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이 손에서 한 30cm 이상 떨어뜨려 놓지 않고 한 24시간을 그 스마트폰의 공간 안에 거의 스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스마트폰을 쓰면 우리가 그 안으로, 그 작은 기기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생태계를 접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면, 자동차에서는 조금 더 그 뭔가 자동차가 주는 공간의 힘이 하나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한 30cm 안에 그런 혁명을 만들었다면, 자동차는 그 안에 만들어진 한 수미터 정도 되는 그 공간의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가 더해질 거고, 또 그 공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긴밀하고 좀 강력하고 현실하고 가상이 더 피부에 와닿는 연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카톡 정도로 우리가 소통을 했다면 현장에 찾아가서 뭔가 자동차로 연결해서 만나는 뭐 신개념 SNS라든지 그런 또 다른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뭔가 가상 공간과 같이 연결하는 어떤 융합의 그런 문화와 생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기회가 또 하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바뀔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P2E라고 해서 플레이 투 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뭐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덕질을 하면서도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가상 경제 생태계가 뭔가 NFT라든지 이런 게 결합이 돼서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드라이빙이 결합이 되면 상상해 보기를 드라이브 투 에브리띵, P2E를 넘어서 D2E 시대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동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상 공간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 자동차 공간 안에 스며들면서 뭔가 메타버스 공간화되고, 거기에서 뭔가 독립적인 업무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런 또 하나의 융합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봤고요.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거고, 자율주행차는 또 다른 그런 변화에 좀 가속화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문화적인 변화, 그게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쏠림 현상, 승자 독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기술이 줄 수 있는 답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약간 다른 분야 인문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제 간 연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연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담아내는 그런 조금 더 넓은 부분의 논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경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 포럼에 참여하셨던 이재성 시민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 포럼의 대표로서 이제 시민의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미래 원천 기술의 혁신 등으로 인해서 이런 지능형 밸류체인의 재편 가능성이 굉장히 고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반면에 이제 기존 밸류체인의 이제 종사자들 간의 구조 조정 우려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부문 사회 부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수도권의 탈집중화에 있어서 자율주행차가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독과점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문화 부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대중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를 잘 유인을 하도록 해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율주행차의 공간이 음지 문화의 악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예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윤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도입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던 이 과소 편향성의 문제가 어떻게 폭발하는 어떤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부분인데요. 이제 주행거리 증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를 상회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 아니면 이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강선미 교수님께서 특성 평가와 윤리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성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기술 역량 평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별 등 특성 분석을 보면 사용자의 특성과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포용적 기술로 보급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도입 단계로 안전을 위한 규격, 디자인, UI, UX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데이터가 개발자 중심의 톱다운 표준으로 설정될 경우에는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8년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성별 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수용도 차이를 조사했을 때 남성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안전, 편의성 등의 이유로 호감도를 보이지만, 여성은 스트레스 감소 목적으로만 남성보다 높은 호감도를 보입니다. 또 자율주행차 탑승이 두렵다는 응답은 남성에서는 52%, 여성에서는 73%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 2020년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했던 기획 조사에 의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경우 운전자가 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주변 경치 감상, 동승자와의 대화, 수면 등이 있었으며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주로 주변 경치 감상에서, 남성은 수면에서 선호도를 나타내었고요. 연령에 따라서도 아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인프라가 편중되어 특정 집단에만 편익을 제공할 경우에 신기술 확산이 느려지고 수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정책 제안으로서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특성이 반영되어서 이 성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적용할 사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수집 관리된 데이터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수립 및 법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이 특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강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선미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에서 사용자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는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자동차가 실현되면
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은 어떻게 따져야 할지, 판매 및 제조사의 책임은 없을지,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사의 개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성익 패널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주로 과실 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특히 호주에서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액시던트, 크래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시스템한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 법적 주체,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필요한데 그거를 ADS 엔티티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법제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논의를 올해 6월, 7월까지도 논문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해외 사례들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법 경제학이나 법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연구에서는 단순히 엄격한 책임으로 자동차 제작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불법행위법에 대한 연구에서 보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더 안전하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어차피 나름대로 출연한 돈에서 책임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과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국 문헌이나 우리 문헌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일단 사고의 원인이 된 소프트웨어의 에러가 그 사고조사 보고서나 이번에 그 T사의 이런 상세한 보고서 0.0 몇 초 단위의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설계된 시스템 자체가 어떤 안전 기준은 법에서 정한 걸 넘어서 인증됐겠지만 그 설계 자체가 과연 당시의 법과 기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 거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어클하고 사람과의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차대차로 됐을 때 이 판단은 사실에 기반해야 되지만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너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아는 몇 대 몇의 이야기는 다시 판단자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보험 협의체랄지 이런 ADS-E나 ADS-P들의 그런 연합체에서 별도의 제3 판단 기구를 갖는다든지 우리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이랄지 이런 판단 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결과로 어떤 법원에 대한 최종적 판단 절차를 가는 등의 절차가 예정될 것 같아요. 벌써 복잡하죠. 그러면 안 좋은 제도입니다. 네, 황성익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이나 보험사 개입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테스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한지영 패널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분께 질문 주셨듯이 아직까지 이 기술의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있고요. 저희 개발자조차도 아직 이 기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듯이 그때까지 기술 개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차 자체의 센서와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무인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신 인프라도 발달이 돼야 되고 그 주변 인프라 기술도 발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기술들에 대한 발달과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된 이후에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완료가 되고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지영 패널께서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테스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